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탐색에 대해서 강의하고요. 두 번째는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강의하고, 세 번째는 미래 사회 직업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간략하게 내려보면은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자라고 하는 한문에 직자는 직분을 의미하고 또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업적 또는 생업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과 생업과 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생업은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벌이는 일을 해서 재화나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적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적성이란 어떤 일에 알맞는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소질이나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국내 S전자 신입 직원들의 이직 현황을 보면은 5년 후에 남아 있는 직원은 대략 60% 미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 전에 먼저 학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학문적인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은, 진로 의사 결정이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여러 방면으로 탐색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로 의사 결정이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각 요인들의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아 정체감을 함양시켜 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로의사 결정의 요인들을 보면은
첫째는 자기 이해 증진인데요. 이는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심리적인 특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함양은 다양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일과 직업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집단 토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일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희망하는 직업 목록을 확장하고 희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직업 세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은 물론 개략적이나마 직업 세계 그 전반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또한 인식하게 하는 건데요.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직업 선택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의적인 측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은 없다. 둘째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도 완벽하게 옳은 선택도 없다. 셋째는 모든 결정에는 위험과 도전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위험 요소만큼 보상이 크다. 다섯 번째는 일단 선택하였더라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있다. 일곱 번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여덟 번째,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다 하는 이 8가지의 진로 의사 결정 시에 유의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의사 결정의 유형을 하르젠의 유형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 직관적인 유형인데요. 이 직관적인 유형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용하지만 정보 활동이 없고요. 또 자신의 현재 느낌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체계적인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관적 유형의 사람입니다. 의존적인 유형을 보면은 타인들의 판단이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주변의 평가에 의존하여서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것. 이게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유형은 이전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입니다. 나의 의사결정 유형 진단을 한번 설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검사는 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때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검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항은 나 자신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에 이 30문항이거든요. 이 30문항에서 이 5점 척도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요. 어쩌다에 해당하면 1번,
가끔에 해당하면은 2번, 반반에 해당하면 3번, 흔히에 해당하면 4번, 언제나에 해당하면 5번 점수란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그 점수를 환산해서 내가 합리적인 유형인지 직관적인 유형인지 의존적인 유형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진단입니다. 이건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서 여러분이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문항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1, 2, 3, 4, 5번 5점 척도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에 해당하면 1번, 가끔에 해당하면 2번, 반반에 해당하면 3번, 흔히에 해당하면 4번, 언제나에 해당하면 5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 1번,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어쩌다 그렇다면 1번이고 가끔 그런다면 2번이고 반반이다면 3번이고 흔히 그렇다면 4번이고 언제나 그렇다면 5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항 2번,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문항 3번, 나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매우 독창적으로 결정을 한다. 문항 4번, 나는 대체로 미래보다 현재의 내 입장에 맞추어 일을 결정한다. 문항 5번, 나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문항 6번, 나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성급히 결정을 내린다. 문항 7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한다. 문항 8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친구의 생각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문항 9번,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정말 힘들다. 문항 10번, 나는 중요한 결정이라도 매우 빠르게 결정한다. 문항 11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따른다. 문항 12번, 나는 내가 좋아서 결정하기보다 남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 13번, 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한다. 문항 14번, 나는 어떤 일을 점검하거나 사실을 알지도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 15번, 나는 친한 친구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좀처럼 결정하지 않는다. 문항 16번, 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 결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 17번,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천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문항 18번, 나는 결정 내리기에 앞서 모든 정보가 확실한지 재검토한다. 문항 19번, 나는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에 따라 결정을 한다. 문항 20번,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미리 주의 깊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문항 21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다. 문항 22번, 나는 어떤 일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이 마음에 드는지 상상해 본다. 문항 23번, 나는 평가가 나쁜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항 24번, 나는 나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항 25번,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문항 26번, 나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에 만족하고
그 결정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항 27번.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어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문항 28번. 내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목표를 향해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문항 29번. 친구가 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 결정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마지막 문항 30번. 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30문항의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거기에 해당하는 1, 2, 3, 4, 5번 척도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체크를 한 다음에는 유형별로 그 문항에 대한 점수를 여러분들이 기입하셔서 합산하면은 나는 합리적인 유형의 사람인지 직관적인 유형의 사람인지 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유형의 사람의 문항은 1번, 5번, 7번, 13번, 17번, 18번, 20번, 25번, 28번, 30번 이렇게 10개 문항이 합리적 유형의 사람인데요. 문항인데요. 이 합리적인 문항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직관적인 유형의 분들은 그 30개 문항 중에서 3번, 4번, 6번, 10번, 11번, 14번, 19번, 22번, 24번, 26번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기입하시고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의존적인 유형의 분들의 문항은 2번, 8번, 9번, 12번, 15번, 16번, 21번, 23번, 27번, 29번 이렇게 10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문항의 점수를 기입하시고 합산해 보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그 부분이 여러분의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유형별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유형의 특성은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 의사 결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결정의 특성에 있어서는 의사 결정이 신중하고 합리적입니다. 또 심리적인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유형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 의사결정의 특성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은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보 탐색이나 대안 평가 없이 상상과 정서적 자각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 결정의 특성에서는 의사 결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유형의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과 진로 결정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의존적인 유형의 특성 중에 일반적인 특성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요. 의사결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진로 결정의 특성은 의사 결정이 수동적이고 순종적입니다. 개인적인 독립이나 성숙을 방해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의 탓을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 결정 능력 진단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사를 가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인데요. 이 검사에서는 20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그 문항의 내용이 나 자신의 상태나 생각과 일치하면은 O를 표시하고, 이 문항의 내용이 내 자신의 상태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X, 그리고 이 내용이 나 자신의 상태나 생각과 어느 쪽도 아니면 일치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면은 세모,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20문항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항 1번. 나는 장래에 어떤 직업에 취업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다.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일치도 아니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하면은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문항 2번. 나는 휴일을 이용하여 가사나 아르바이트를 잘한다. 문항 3번. TV나 신문 잡지를 볼 때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한다. 문항 4번. 직업은 운명적으로 결정되므로 운명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다. 문항 5번. 나는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좋을지 항상 생각했다. 문항 6번. 진학이나 취직에 대해 부모님이나 교수님 등과 상담하고 싶다. 문항 7번. 나의 붙인 직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항상 한다. 문항 8번. 진학이냐 취직이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문항 9번.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므로 잘하는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문항 10번. 취직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즐겁다. 11번. 나의 장래는 가급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좋다. 문항 12번.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예정이다. 문항 13번. 타인의 의견은 참고로 하지만 나의 장래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문항 14번. 나의 능력이나 적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하고 있다. 문항 15번. 여하간 현재 공부만 해두면 장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 16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 취업에 대해 남에게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한다. 문항 17번.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직업은 공상적이므로 불안한 기분이 든다. 문항 18번. 지금 나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항 19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의 자격 또는 자격증, 학력 등의 관계를 안다. 마지막 문항 20번. 나는 대학을 선택할 때 나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였다. 이 20가지 문항 중에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 중간이면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점수를 이제 의사결정 능력 판정표에 점수를 여러분들이 넣게 되는데, O에 해당하는 그 난에는 점수를 2점, X는 0점, 세모는 1점으로 환산을 해서
총점을 산출하고 판정표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 결정 그 능력의 한계를 그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그 판정표에 보면은 제일 상에 해당되는 것은 남자는 31점 이상, 여자는 29점 이상. 중상에 해당하는 것은 남자는 30점에서 24점, 여자는 28점에서 22점. 중에 해당하는 경우 남자는 23에서 21점, 여자는 21에서 19점. 중하에 해당하는 분은 남자는 20에서 17점, 여자는 21에서 19점, 아니 18점에서 15점. 마지막 하에 해당하시는 분은 남자는 16점 이하, 여자는 14점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력 그 판정표를 살펴보셔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자가 점검을 우리가 쭉 했는데요. 그 유형들을 한번 좀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지체형이 있는데요. 지체형은 사고와 결정을 연기하고 미루는 형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학년 되면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지체형입니다. 운명형은요, 운명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유형인데요. 예를 들면 그것이 내 팔자고 운명이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정형은 타인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형인데요. 예를 들면 무조건 어른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동형은요, 별 생각이나 대안이 없이 결정을 내리고 번복하지 않는 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부딪혀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관형은요, 즉흥적인 느낌을 중시하고 감정이나 환상을 갖고 결정하는 형인데요. 예를 들면 난 디자이너가 잘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형은 결과를 예측해 보며 감정과 이성 사이에 균형을 가진 합리적인 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 어떤 것을 보완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형은요, 지나치게 많은 대안으로 인해서 선택을 못하는 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도 재미있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마비형은요,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압도되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고, 갈등 상황에 관련된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할수록 문제 해결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대안을 탐색하는 건데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하면 대안을 많이 찾고 대안이 많을수록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해결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대안, 평가 및 결정인데요. 각 대안이 갖는 바람직한 정도, 또 가능성, 또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5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획을 바꾸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진로와 연결시켜서 의사결정 단계를 이제 5단계를 작성을 해 보셔야 합니다. 1단계는 의사결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현재 나의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무언가를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의사결정 문제가 생긴 개인적인 환경적인 상황은 어떠한가를 정리하시고, 세 번째, 현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나 목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즉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대안 1, 대안 2, 대안 3, 세 가지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위의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기준을 해당 점수란에 표시해 보는 것인데요. 진로 의사 결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시에서 제시한 항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을 작성하고 각 대안별로 평가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예시를 보면은 적합성, 합리성, 실천 가능성, 효용성 이런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효용성이란 뭐냐?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경제력을 투여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적합성이란 나의 적성과 준비 작업이 맞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 대안별로 대안 1은 대안 3일별로 적합도, 보통, 부적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4단계는 대안을 평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3단계에서 작성한 표를 기준해서 적합은 5점, 보통은 3점, 부적합은 1점으로 점수를 해서 각각의 항목을 작성해 보는데, 제1대안, 제2대안, 제3대안에다가 중거 항목에 따른 점수 합계를 내고 대안 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인 대안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5단계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선정된 대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시고, 실행 계획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시고, 실행 방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사회 직업 전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래 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 사회의 직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사회에 달라질 직업 전망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의 5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5대 과제와 전망을 볼 때 먼저 그 미래 사회의 특징은 5가지가 있는데요. 경쟁이 심화되고, 두 번째는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되고, 세 번째는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고, 네 번째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되고, 다섯째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강화된다 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5대 그 과제와 전망에서 먼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5가지 특징에 맞는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심화, 무한 확장, 무한 경쟁이죠. 여기에 트렌드는 기존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면 뉴 미디어로 전환되고요. 지적 재산과 저작권, 자유 저작권의 그 논란이 확대되게 될 것이고요. 공짜 경제가 급부상해서 가상 공간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는 게 바로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경쟁 심화에 있어서 미래 사회 특징 두 번째인 개인화, 다원화의 확산에 대한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개인의 파워가 강화되고 또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 주체의 변화, 여성, 노인 이런 신소비자군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특징 세 번째는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는 데 따른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소프트 자산, 가상 권력의 가치가 증대되고 뉴 미디어로의 진화가 되고 가상 현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특징 네 번째,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하게 되는데 이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감성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오감 커뮤니케이션, 실감형 미디어가 나타나게 되고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경제가 대두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특징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강화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가 확산되게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상 공간의 파워 증가에 따른 신질서가 확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의 미래의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역량을 증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 유연성을 갖춘 창조 인력을 육성해야 되고요. 개방형 혁신으로 확립해야 되고 지적재산권, 저작권의 철저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화, 네트워크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뉴거버넌스가 확립돼야 되고 수평적, 횡적인 연관의 새로운 사회 질서가 수립이 되고 온라인 공청회 등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고요. 새로운 취약계층과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상공간의 신가치가 세 번째로 창출되는데요. 버추얼 오션에 주목을 해야 되고 사이버 국토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준비를 해야 되고 사이버 영토와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기술을 전환하게 되는데 디지털과 휴머니즘에 결합된 새 패러다임의 비전이 제시돼야 되고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기술과 인간의 소통 수단이 마련돼야 되고 인간과 기술의 컨버전스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가 확대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신뢰가 구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강화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 기반이 확립돼야 되고 새로운 경계에 따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용 변동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변동 요인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확실성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성 요인에서는 다섯 가지의 그 요인들이 있는데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 변화, 두 번째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 세 번째 과학 기술 발전, 네 번째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족, 다섯 번째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것은 확실하게 고용 변동에 있어서 확실성의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의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둘째,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세 번째,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 이것은 불확실하다.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용 변동 요인에서 확실성의 요인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 변화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느냐?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거시적인 구조가 변화되고 생산 기능 인구가 감소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고 국내 노동 인구가 변화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공유 경제, 핀테크 활성화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활성화 요인의 세 번째,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변화되는데 그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로봇화와 자동화가 되게 되고 자율주행, 또 AI, 빅데이터, 3D 프린트, 드론, IT 발전, 기술의 융합 복합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성의 요인 중에 네 번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데 환경 요인,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과 같은 환경 요인과 에너지 자원 요인, 자원이 고갈되고 또 국가 간의 자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산업 육성,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성 요인 중에 마지막 5번째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데 그 내용은 사회의 복잡화, 개인화, 생활 수준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건강, 미용,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온라인상의 소통이 증대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용 변동 요인 중에서 불확실성의 요인의 첫 번째,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는 불확실한데 그 내용은 세계 및 국내 경기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요인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화인데 내용은 기업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나 또는 아웃소싱, 또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불확실성의 요인의 세 번째는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인데 내용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튜닝이 되고 신직업 육성 및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 구조가 조정되고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 법 제도 등의 변화에 따른 고용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 목표를 선정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개인의 사회적인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지식이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생산 양식은 근육에서 두뇌로 이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도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 및 정보 생산 요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 시대에는 기능공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기술 집약적 시대에는 중간 기술자의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지식 집약적 시대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차 기계를 설비하고 운영하는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세기 사회의 특징은 디지털 혁명 시대입니다.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입니다.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신호체계는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비롯한 사이버 문명의 핵심 코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혁명은 경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의 상시화와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기술 방식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문명이 단일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초로 하는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국민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 세 번째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20세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소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향유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문화 오락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취향과 목표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은 오늘날 매스미디어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여서 대중문화에 속하는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전의 통신수단이 활자 매체로 또 다시 영상 매체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뉴미디어 즉 전자기술, 컴퓨터, 인공위성, 광섬유 등의 발달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 중에 네 번째는 여성의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주로 남성의 근육에 의존하여 사회적인 재화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산업사회의 원리가 지배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반면에 21세기는 지식혁명 사회에서는 터프한 것보다는 섬세함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이 독불장군식의 추진력보다는 감싸 안는 포용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감성이 주목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1세기 사회의 특성은 고령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고령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구분되는데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거나 몇 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산업 영역이 실버 산업이고요. 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참여로 고령층 대상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직업 세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업의 생성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직종도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보험, 법률, 국제관계 변호사, 동시통역사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업 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전망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은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은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 이상 종신고용 직장이 유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평생 직장에 대신하여 도입하는 것이 평생 직업입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특정 업무에 평생 동안 종사할 평생 직업인은 관련 업무에 관한 지적 재산이 풍부하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 분야에서 변해가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또 같은 직종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에서 세 번째는 공동 작업이 증가하고 가변적인 근무 형태가 일반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업무보다도 팀 단위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일정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고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던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가 증가하게 됩니다. 탈직장화 및 재택, 원격 근무의 증가와 또 상시 근무는 줄어들고 다양한 종류의 시간제, 계약제 근무가 확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원료, 부품의 국제적인 이동이나 생산을 분배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사이버를 통한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품 판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의 오늘의 세계 속에서 거의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의 비중이 증대한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 산업과 환경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요. 자연 및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차원의 문화, 예술의 필요성 증대로 예술과 문화 관련한 산업이 각광받게 된다라는 것이 현재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첨단 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비중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 집약적인 산업 시대에는 항공산업, 정보처리, 우주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난감 사업, 배설물 처리 사업, 노인 산업, 의료 및 건강 산업, 각종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직종도 또 직업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산업 유망 직종 300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별 그 분류를 3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31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1차 첫 번째 1차 산업 농업, 임업업, 광업, 두 번째 섬유, 의복, 세 번째 출판 및 인쇄, 네 번째 금속, 다섯 번째 재활용, 여섯 번째 정밀화학, 일곱 번째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여덟 번째 의료 정밀 광학기기,
9번째 자동차 기계 및 운송 장비, 10번째 전기, 11번째 건설, 12번째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 13번째 숙박 및 음식점, 14번째 운송, 15번째 관광, 16번째 우편 및 전기통신, 17번째 금융 및 보험, 18번째 부동산, 19번째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 20번째 경영 컨설팅, 21번째 홍보 및 광고, 22번째 디자인, 23번째 엔지니어링 및 사업 지원 서비스, 24번째 교육 서비스, 25번째 보건 및 건강, 26번째 사회복지, 27번째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 28번째 스포츠, 29번째 문화, 30번째 환경, 31번째 공공, 개인 및 가사 서비스, 이러한 31개가 산업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한 300종류의 유망 신산업 직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산업 유망 직종에 대해서 한번 30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300가지의 그 직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서는 9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김치 연구 제조, 관상어 생태관리, 식물치료, 농업 경영 컨설팅, 종묘 배양, 주문형 식품, 해저 탐사, 해양 토질 관리, 곡물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섬유 의복에서는 8개 직종이 있는데요. 의류 리폼,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패턴 CAD, 홈패션, 화섬 신소재 개발, 생활 한복 디자인, 기능성 내의 디자인, 이런 직종이 있겠고요. 세 번째 출판 및 인쇄에서는 4개 종류의 그 일들이 있는데요. 전자 출판 DB, 출판 기획, 점자 자료 제작, 전자 출판 기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금속 분야에는 7개의 그 직종이 있는데요. 도장 코팅 기계 조작, 마이크로 기계 조작, 내피드 프로토 타입 제작, 압출 성형 기계 운전, 주조틀 조립, 쉐이크 아웃 조작, 금속 가공 장치 운전, 금속 플라스틱 가공 기계 등이 있고요. 재활용에서 5번째 재활용 직종에서는 3개의 그 일들이 있는데요. 펄프 제조 설비, 가구 리폼, 재활용품 수집, 분류가 있습니다. 6번째 정밀화학에서는 4개의 그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중류기 운전, 유공압 서버 제어, 분리기 조작, 접착제 제조,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7번째 전자 부품 및 통시 장비 분야에서는 3개의 직종이 있는데요. 회로 시뮬레이션, 회로 설계, 전자 회로 CAD가 있고요. 8번째 의료 정밀 광학 기기에는 5개의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의료기 전산 설계, 초정밀 고속 가공, 반도체 장비 설비, 의료용 컴퓨터 장비 조작, 환경 측정용 정밀기기 조작 등이 있습니다. 9번째 전기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기 제어 설비가 있고요. 10번째 건설 분야에서는 13가지의 유망 직종이 있는데 지역 개발,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투시도 제작, 건축 공정 시스템, 시설물 안전 진단 보수, 목조주택 설계 시공, 건축물 리노베이션, 건축 CAD 설계, 인텔리전트 BD 관리, 건설 GIS, 감리, 경량 철공, 주택 조립, 시설물 해체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는 13가지 유명 직종이 있는데요. 캐릭터 마케팅,
오락용 가전제품 수리, 컴퓨터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골동품 유통, 무선 통신기기 판매, 자동차 딜러, 상품 기획, 농수산물 유통, 사이버 무역, 소프트웨어 유통, 쇼파스터, 컴퓨터 AS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숙박 및 음식점 분야에서는 12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호텔 조리, 호텔 홍보 판촉, 호텔 바텐더, 유텔 인터내셔널 관리, 출장 요리, 카지노 딜러, 쿠킹 스타일리스트, GRO, 호텔 예약 프런트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운송에서는 3개의 그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항공기 검사, 항공기 제어 기술, 항공 화물 하송 등이 있겠습니다. 14번째 관광 분야에서는 5개의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국제 관광 마케팅, 관광 이벤트 기획, 패키지 투어, 해외 여행 기획, 향토 관광 기획이 있습니다. 15번째 우편 및 전기통신에는 3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 설비, 통신 H 외식 기술, 통신 서비스 상담이 있습니다. 16번째 금융 및 보험에서는 14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국제 선물 거래, 국제 증권 거래, 국제 회계, 보험 설계, IR, 증거 투자 상담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투자 분석이 있고요. 18번째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영에서는 39가지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린넥스 전문가, 엠블리드 SW 개발, IP 관리, 공인 전산 감리, 네트워크 관리 SW,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서버 구축 운영, 네트워크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디지털 회로 설계, 로봇 엔지니어,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웹 프로듀서, 이시 유통, 무선 SW 개발, 웹 서버 운영, 반도체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SW 개발, 웹마스터, 정보 시스템 감사,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컴퓨터 속기, ERP 패키지,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게임 음악, 작곡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는 18개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15개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생산 컨설팅, 정보 시스템 컨설팅, 소자본 창업 컨설팅, 지식 관리 컨설팅, 국제 계약, 국제 통상, 기업 가치 평가, 마케팅 컨설팅, 전략 경영 혁신, 브랜드 네이미스트, 소비자 분석, 인사 노무 컨설팅, 물류 컨설팅, 기술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홍보 및 광고에서는 13개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광고 기획, 광고 디자인, 광고 사진, 광고 이벤트, 미디어 플래너, PR 매니저, 정치 광고, 카피라이터, 해외 홍보, 모델 캐스터, 간판 이노베이션, 팝 광고 크리에이티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디자인에서는 12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서체 디자인, 스텐슬 아티스트, 아트 플라워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용기 디자인, 카드 디자인, 편집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디자인 수집 카피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엔지니어링 및 사업 지원 서비스는 26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태양전지 연구, 재료 조직 평가, 표면 계질, 고밀도 에너지, 재료 가공, 초정밀 계측, 고분자 화학 연구, 가상기계 가공, 광통신 연구, 특수 코팅, 기술 평가, 레이저 연구, 노본 연구, 마이컴 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 미생물 연구,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 엔지니어링, 초소형 모터 개발, 세포 배양 기술, 센서 계측, 웨이퍼 연구, 유전자 분석, 인공유성 연구, 자동 제어 연구, 전자파 제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23번째 교육 서비스 분야에는 12개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산업교육지도, 아동놀이지도, 예능기초교육, 직업훈련 전문지도, 동화구연, 멀티미디어 교육, 컴퓨터 가이드, 박물관 교육관리, 글짓기 지도, 심리상담, 사이버 교육관리, 레크리에이션 지도 등이 있습니다. 24번째 보건 및 건강에는 16개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호흡치료, 의학정보관리, 카이로프랙터, 의료서비스 기획, EKG, 심전도 기술, 노인질환관리, 호스피스, 가정보건관리, 노인재활조무, 레크레이션 치료, 식이요법, 산후조리 관리, 언어치료, 운동 전문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5개의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사회복지시설 보모, 노인복지 개발, 군사회사업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26번째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과 관련해서는 24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특수효과, 패션쇼 기획, 공연 기획, 대형 전시 커미셔너, 디지털 영상 제작, 애니메이션 스토리 구성, 무대 장치 디자인, 뮤직 디렉터, 미디어 통합 디렉터, 외화 번역, 미디어 아티스트, 쇼핑 호스트, 전문 MC, 음향 엔지니어, 애니메이션 컨셉 기획, 영상, 음반 제작권 전문가, 영상 자료 DB 관리, 사이버 행사 기획, 촬영 헌팅, 조명, 인터넷 TV 영상 디자인, 관객 개발, 분장, 세트 제작 등이 있습니다. 27번째 스포츠 분야에는 5개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건강 다이어트, 레포츠, 헬스케어, 스포츠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28번째 문화 부분에서는 9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 DB 관리, 문화 DB 개발, 사적지 관리, 큐레이터, 테마파크 플래너, 미술품 감정, 문화예술 감상 기초교육, 예술 경영 기획, 문화예술품 복제 등이 있습니다. 29번째 환경 분야에서는 5개의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공원 생태관리, 수중작업, 에너지 전략, 특수시설 청소, 환경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30번째에 공공, 개인 및 가사 서비스 분야에는 11개의 유망 직종이 있습니다. 가사 종합 대행 서비스, 미용 경영 컨설팅, 결혼 이벤트 기획, 베이비시터, 웨딩 컨설턴트, 컴퓨터 결혼 중매, 영화 코디네이터, 색채 전문가, 장례 서비스, 조향사, 네일 아티스트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